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아시아 마지막입니다. 서아시아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서아시아가 참 이게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게 일본이나 인도사처럼 단일 국가 내에서 이제 그런 단일한 왕조의 변화 이런 식이었으면 지나마 나을 텐데, 이 서아시아산 여러분들이 이 문명부터 해서 이 넓은 지역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공부를 하느라 좀 내용이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이 고대 파트, 뭐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여기는 그나마 나왔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도 동시대에 존재한 뭐 인도의 쿠시안, 굽타 왕조, 로마 공화정 말기, 제정 말기, 중국, 한나라, 위진남북조, 후당, 뭐 이런 좀 변화는 그런 연결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왔을 거네. 이슬람이 들어오고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이유,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의 3명의 칼리프가 공존하는 시대나 셀주크 티르크가 등장하는 모습이나, 이 셀주크 티르크랑 아바스 왕조가 또 공존하고 셀주크 티르크 먼저 망하고 또 그 아바스 왕조 망할 쯤에 맘루크 왕조 등장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흘슬 꼬였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연표 자료를 가지고 브로그로 만들어준 그 연표 정리 파트 보시면서 차근차근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이 가로 세로 연표 병렬적인 구조 시간관념을 여러분이 잘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근대사에서 또 오스만, 티무르, 사파비 이 부분에선 이제 오스만 제국을 기본적인 틀로 삼아서 오스만 제국의 연표, 그 속에서 나오는 제도와 인물,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티무르, 사파비 왕조의 그런 인물과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만들어준 자료에 여러분들 공부에 필요한 그런 모든 그런 자료들을 다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저의 강의와 제 수업 자료를 다시 정리하시면 웬만한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또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모르는 건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아시아 지방의 근현대사를 공부할 건데,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이 오스만 제국, 뭐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이란 지역,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하나하나 이 지도를 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지도와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근현대 서아시아 세계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결국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인데요. 우선 오스만 제국부터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오스만 제국 한때 헝가리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포위하고 프레베자 전투에서 로마 교황과 에스파니아 연합함대, 유럽의 그 신성동맹 연합함대를 깨부시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그 강대한 오스만 제국도 서서히 쇠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오스만 제국, 여기 오스만 제국의 근현대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스만 제국은 점점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낙로 개척 이후에 그 레판토 해전부터 사실 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슐레이만 대제가 살아있던 그 프레베자 전투 때가 최전성기였고, 그 슐레이만 대제가 죽은 이후에 레판토 해전에서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에게 패배하면서 지중해 무역을 상실했죠. 그리고 애초에 이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동서 무역 자체가 시낙로 개척 이후에 이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부터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을 둘러싼 이 열강,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등의 이런 서양 열강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강대한 힘을 가지면서 오스만 제국은 점차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의 이제 그 몰락의 신호탄이 뭐냐면 그리스가 독립을 한 거예요. 자, 알다시피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 튀르크 계통에서도 오스만족이 만든 나라잖아요. 다시 한번, 오스만 제국은 언제 만들어졌죠? 네, 1299년 13세기 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건국을 했었죠. 그러다가 14세기 말에 술탄 칭호를 쓰면서 발칸 반도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초반에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에게 패배하곤 하지만 이제 15세기 중반에는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발칸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 발칸반도의 중심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 그리스, 그 그리스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스가 독립한 건 1829년 19세기 초반인데, 이때가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은 나중에 서양사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것이지만 나폴레옹,
한때 온 유럽을 지배할 뻔했던 그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한 이후에 유럽에서 이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주제는 나폴레옹이 벌여놓은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결국 주제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막 유럽에 퍼뜨렸거든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거를 다시 롤백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의 시대로 유럽을 돌리자 이겁니다.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을 한 거예요. 알다시피 자유에는 진보만 있을 뿐 후퇴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빈회의에서 이제 빈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배경 설명으로. 이거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보수, 반동, 복고주의예요. 하지만 이미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이 뿌려놓은 씨앗은 사그라들지 않죠. 오히려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더욱더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반동적인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 빈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움직임이 19세기에 유럽을 들끓어요. 19세기 때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막 들끓거든. 그 과정에서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발칸반도에서도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빈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빈체제는 결국에 유럽의 현상 유지하자는 거거든. 근데 그리스가 독립한다는 건 이 유럽의 이런 현상에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여튼 이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 빈체제가 추구하는 현상 유지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가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켰지만 이 빈체제의 주인공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게 유럽의 질서를 우리 빈체제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하고 이 유럽 열강들은 그리스의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한 독립운동을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누가 도와주었냐? 민간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당시 19세기에는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낭만의 열풍과 함께 낭만주의가 엄청나게 떠오릅니다. 낭만주의는 말 그대로 낭만,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의 역사,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는 이런 역사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관심, 이 역사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애들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 유럽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와 로마 아니냐? 그래서 역사와 낭만주의가 유행을 하면서 역사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덩달아 유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 로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는 거예요. 우리 서양의 뿌리다. 지금 우리 서양의 뿌리인 그 그리스가 저 이교도인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을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 지식인들이 먼저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지식인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이런. 이 사람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이야. 이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바이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 그 싸우다가 전사했던 사람이야. 바이런. 이 사람의 시가 한번 나온 적 있죠. 이런 바이런 지식인들이 막 참전하니까 뒤늦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유럽의 열강 정부들도 이 그리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낭만주의적인 분위기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종이호랑이구나.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라는 거를 영국이랑 프랑스나 러시아들이 알게 되고, 이 그리스 독립을 계기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탄지마트예요. 탄지마트는 철저하게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은혜개혁이라 그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적인 개혁이다. 그리고 규란의 칙령 혹은 장리예방 칙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 동양사로 친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청나라의 광서신정, 고종,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위로부터의 개혁인데 뭐 은혜개혁, 규란의 칙령, 장리예방 칙령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독립 이후에 1839년부터 1876년 동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진행된 개혁이에요. 행정, 사법, 교육, 군사 등 각 분야에 대한 근대적인 개혁을 위로부터 추진하는 건데
이걸 이제 유럽의 열강들이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외세의 간섭, 보수 세력의 반발, 자금과 인력 부족, 특히 러시아와의 전쟁.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을 수렁에 빠뜨리는 이유였어요. 왜냐면 러시아는 땅은 넓지만 거의 다 얼어붙은 땅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부동항이에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획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방팔방을 찌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여기 흑해, 이 크림반도로의 진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탄지마트가 진행되는 도중에 1853년부터 56년까지 크림반도를 둘러싼 전쟁, 크림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크림반도를 놓고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로 오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네, 흑해를 통해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이 흑해를 장악한 다음에 바다로 나아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누가 두고 보지 않죠? 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애들이 두고 보지 않아.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국익이 우선인 거예요. 원래 이 러시아랑 오스만이 1대1로 붙었다면 이 크림반도 흑해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오스만이 1대1로 붙으면 오스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쟁 초반에는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한테 막 개박살이 나요. 이게 러시아가 이대로 크림반도 찍고 흑해로 가자 이랬는데 이걸 영국 프랑스가 태클을 건 겁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함께 싸웠던 동지지만 국익 앞에서는 뭐 없죠. 아무튼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주는데 당시 프랑스의 황제가 누구였냐?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 사람 은근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파르데냐는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한 국가인데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어. 이 파르데냐라는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싶은 거야. 근데 혼자 힘으로는 이게 힘드니까 프랑스의 지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프랑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이탈리아 통일을 꿈꾸던 파르데냐가 프랑스와 함께 오스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 이후로 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파르데냐가 본격적인 이탈리아 통일에 나서게 됩니다. 아무튼 영국과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통일을 꿈꾸는 파르데냐가 오스만을 지원해 주어서 결국 영국, 프랑스, 파르데냐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스만 제국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죠. 승리 당한 거지. 영국, 프랑스, 파르데냐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러시아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보다 약하구나. 우리가 덩치만 컸지 문제가 많구나. 우리도 빨리 산업화, 근대화를 해야겠다. 근데 근대화, 산업화를 할 건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해. 값싸고 질 좋은 도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해. 근데 당시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노라는 이름으로 영주의 토지에 묶여 있었거든. 그래서 이 크림 전쟁의 패배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가 본격적 개혁에 나섭니다. 그래서 농노를 해방해요. 러시아는 이거 패배한 이후에 이 크림 전쟁 패배 이후에 러시아는 개혁, 근대화, 산업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농노를 해방합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861년 농노를 해방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서양사 배울 때 러시아 배울 때 되게 중요한 황제야.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건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예요. 니콜라이 1세가 싼 똥을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이제 치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오스만은 이겼어요. 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건 간에 오스만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했잖아. 그래서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미드아드 파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 기회에 어쨌건 우리가 외부의 도움 받았지만 러시아에게 승리해서 분위기가 좋은 이때야말로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래서 이 사람이 헌법을 만듭니다. 자, 지금 여전히 여러분 탄지마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위로부터의 탄지마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크림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파르데냐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만 제국이 흑해를 노리던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했고 러시아는 패배의 충격으로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해방하고 개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탄지마트가 진행되는 와중에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한 이 오스만 제국은 미드아트 파샤가 중심이 되어서 미드아트 헌법을 만듭니다. 탄지마트의 약간 결정판인 거죠. 이 미드아트 파샤가 만든 미드아트 헌법은 한마디로 오스만 제국을 입헌군주제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로 만들자. 이래서 의회와 내각. 의회를 만든다는 건 참정권을 준다는 거고 투표권을 준다는 거죠.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확대하고 술탄의 권력을 규제해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약간 변법 자강운동 같은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이 미드아트 파샤의 미드아트 헌법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연도 보면 싸해요. 미드아트 헌법이 만들어진 게 1876년인데 탄지마트가 끝나는 해가 딱 그 해예요. 1876년. 왜냐? 아까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알렉산드르 2세를 중심으로 농노해방을 하고 개혁을 한다고 했죠. 복수의 칼날을 간 거야. 이 크림 전쟁의 패배로 복수의 칼날을 간 러시아가 다시 한번 오스만 제국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크림 전쟁 복수전, 러시아 튀르크 전쟁, 러티 전쟁이에요. 이 러티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칼을 갈고 온 러시아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크림 전쟁에선 이겼지만 러티 전쟁에서는 패배한 거야. 이번엔 영국 프랑스가 안 도와줬나요? 네, 이번엔 안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영국 프랑스는 한창 이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리고 러시아가 미리 약을 쳤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크림 반도에 찝쩍거리지 않겠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의 간섭을 끊어냈어. 그래서 오스만과 1대1을 떠서 오스만을 박살냅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보수 세력의 분명히 터져나온 거야. 애초에 보수 세력은 이 술탄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이 미드아트 파샤의 헌법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추구했던 원래 탄지마트 개혁은 술탄을 중심으로 한 전제군주제의 약간 그런 개혁이었는데 크림 전쟁의 승리 이후에 미드아트 파샤가 만든 미드아트 헌법은 입헌군주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술탄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불만이 많았거든. 근데 뭐라 말을 못했어. 왜? 전쟁이 이긴 상황이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개혁을 원하니까. 근데 러티 전쟁에서 졌네? 이러니까 이제 명분이 생긴 거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다 해줬더니 오히려 전쟁이 지지 않냐. 개혁 쓸모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러티 전쟁의 패배 이후에 탄지마트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전제군주정, 술탄을 중심으로 한 전제군주정이 부활하고 미드아트 파샤는 추방되고 미드아트 헌법은 중단되고 탄지마트도 중단되고 모든 개혁이 끝이 나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 오스만 제국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온 게 청년 티르크 당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 티르크, 청년들이 중심이 돼 만든 당인데 얘네들이 다시 야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미드아트 파샤의 헌법을 부활시킨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근대적인 나라로 가야 한다. 해서 이 청년 티르크 당이 1908년에 입헌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얘네들 장교들이거든요. 청년 장교들. 얘네가 이제 무장봉기로 권력을 장악하고서 얘들은 헌법을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미드아트 헌법을 부활시킨 거야. 그리고 근대적인 나라로 만들자. 교육과 세제 개혁, 여성차별 철폐 등등의 근대적 개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인데 이 튀르크 계통의 애들만 옹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예전에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비아랍인들을 차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야.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부 황제는 무슨 우월주의였죠? 네, 이슬람 우월주의. 이것 때문에 아크바르 황제가 폐지한 지지야를 부활시켜가지고 시크교 마라타들의 반란에 휩싸였었죠. 그리고 지금 오스만 제국에서 이 청년 튀르크 당은 튀르크 민족주의,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차별했고요.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월주의.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도
비아랍인들에게 지지야를 거뒀었죠. 아랍인 우월주의. 글씨 왜 이러죠? 아랍인 우월주의. 뭔 말인지 알죠?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청년 티르크당도 결국에 피지배 민족들의 반발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점차 깊은 수렁에 빠져요. 사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오스만 제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 이대로 몰락할 거냐, 마지막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것이냐, 최후의 몸부림을 쳐보자, 이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편으로, 삼국동맹 편으로. 줄을 잘못 썼죠. 왜냐면 또 이 사이에 이 청년 티르크당의 이런 입헌혁명과 1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칸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떠나가요. 그 전에 그리스만 독립을 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 불가리아든 세르비아든 다 떠나가. 발칸 반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후의 몸부림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의 편을 들어서 삼국동맹 편으로 전쟁에 참전하지만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에서 삼국동맹은 패배하잖아.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결국 해체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던 게 오늘날 이 터키, 튀르키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튀르키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타튀르크라 그래가지고 튀르키인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 튀르키예, 터키에 가면 이제 튀르키예라 불러야죠. 이 무스타파 케말을 함부로 모욕하면 안 돼.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무스타파 케말을 모욕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튀르키의 국부로서 숭상받는 사람입니다. 아타튀르크, 튀르키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 튀르키예를 구원해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전근대적인 이 술탄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술탄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든 게 터키. 이젠 튀르키예라 불러야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게 튀르키예 문자. 이젠 튀르키예라고 해야죠. 터키 문자. 튀르키예 문자를 만들어요. 이 사람은 한때 젊었을 때는 청년 티르크당 멤버였어. 근데 이제 청년 티르크당에서도 이 사람은 좀 아싸였어. 왜냐면 이 사람은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를 반대했거든. 청년 티르크당 얘기 나오고 크림 전쟁 얘기 나오고 무스타파 케말의 문자 기억 나오죠. 이 사람이 새롭게 알기 쉬운 누구나 쓸 수 있는 튀르키예 문자를 만듭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해오던 아랍 문자 대신 로마자 표기법을 도입해서 로마자를 변형한 새로운 문자. 이게 오늘날의 튀르키예 문자예요.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근현대사입니다. 그리스 독립, 탄지마트, 크림 전쟁, 미드라드 파샤, 러티 전쟁, 청년 티르크당, 1차 세계대전 패배, 무스타파 케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 여기 이집트. 선생님이 화살표 다 그어놨죠? 지역별로. 이집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함마드 알리.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이집트가 그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인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무함마드 알리야. 근데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리스가 1829년에 독립을 하잖아. 그때 이제 낭만주의가 유행하면서 바이런 같은 유럽의 지식인들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모두 러시아를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유행하는 시대에 바이런 같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참전을 하고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온 유럽의 열강들이 우리의 뿌리 그리스를 도와주자. 이래서 그리스를 도와주잖아. 그때 이제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는 역으로 역배팅을 걸어 오스만 제국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제가 이집트의 총독으로서 본국인 오스만 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이집트의 자치권을 저에게 주시죠. 라고 딜을 건 거야. 그럼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때는 뭐 찬밥 돈막 갈 때가 아니니까 오케이 콜 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도와주고 결국 그리스가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리스 독립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 알리,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는 그리스 독립전쟁 때 오스만을 도와준 그 대가로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자치권.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죠?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무함마드 알리 이후에 우리가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라비 파샤.
이 아라비 파샤는 반영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상징하는 고우가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집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1859년부터 1869년에 이제 건설되게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어디냐면 여기 이집트 여기서 이 지중해와 홍해를 가르는 여기에 이제 뚫리는 게 수에즈 운하예요. 전근대 시대에는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전근대 기술력으로 만들 수가 없고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기술력으로 이 운하를 뚫는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뚫림으로써 그전에는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원큐에 지중해에서 홍해를 거쳐서 바로 인도랑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물류 유통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운하였습니다. 근데 이 운하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이 운하를 건설한 건 주의하세요. 영국이 아닙니다. 프랑스예요. 당시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3세 또 나오죠. 크림 전쟁 당시에 러시아의 흑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오스만을 도와주었던 그 프랑스를 이끌었던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조카죠. 얘가 이제 이번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데 프랑스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니까 이렇게 영국에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프랑스가 건설을 마무리한 게 1869년이고 이 건설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돈을 조달하느라 프랑스도 빚을 많이 졌지만 이집트 역시도 프랑스 너만 믿는다? 이러고 사방에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작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고 나서 프랑스는 그 수에즈 운하를 제대로 써먹지 못합니다. 왜?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이 터져요. 당시엔 독일이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거든. 그게 이제 독일의 통일을 꿈꾸던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이라고 있어요. 비스마르크와 비렐름 1세.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배울 거야. 철혈 정책. 통일은 오직 철, 무기와 피로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가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프랑스랑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1870년부터 1871년이야.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완공된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진 거야.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져요.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로 나폴레옹 3세는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쫓겨납니다. 황제에서. 프랑스가 대혼란에 빠져. 프랑스가 더 이상 수에즈 운하를 뭐 관리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야. 이 틈을 치고 들어온 게 누구예요? 영국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때. 다른 나라 협박하지. 사지 마라. 이러고 이제 수에즈 운하 주식을 사면 우리 영국이랑 맞짱 뜨자는 거야. 이러고 이제 프랑스가 맛이 간 사이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 주식을 다 사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때 막대한 빚을 진 이집트.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에즈 운하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지만 믿었던 프랑스는 나가리 돼버리고 그리고 주식은 영국이 다 사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막대한 빚을 진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영국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속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라비 파샤가 나온 거야. 이대로 가다가 이집트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바꿔야 한다. 입헌군주제로 가자. 헌법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반영운동을 한 거야.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자. 하지만 영국이 이걸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실패하고 영국의 보호국이 됩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정말 사랑했어요. 실제로 러일 전쟁 때 영국이랑 동맹을 맺어 영일 동맹으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싸우잖아. 그때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을 치러 갈 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이걸 영국이 딱 막아서 그 러시아 함대가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해가지고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혹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고전 소설 알아요? 그 영국 신사가 80일 만에 세계 일주 할 수 있다고 전재산 걸을 때 미친 이야기인데 80일 만에 세계 일주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야?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영국은 나중에 이집트를 독립을 시켜주거든, 1922년에. 하지만 수에즈 운하 관리권만큼은 이집트에게 돌려주지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 1956년에 나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세르. 이 사람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합니다. 이게 2차 중동 전쟁이야. 수에즈 운하 국유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영국이 이스라엘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집트를 응징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나세르가 누구에게 접근하냐? 1956년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소련에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이집트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야 그만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너네 그만해.
수에즈나 돌려줘. 딱 말 한마디 하고 그 말 한마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깨갱한 거예요. 그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준, 더 이상 대영 제국은 없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2차 중동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2차 중동전쟁으로 이집트로 수에즈 운하가 넘어가게 된다. 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집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여기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란이죠. 이 이란 지역을 살펴보러 갑시다. 이란 지역 쭉 내려와서 이란 보겠습니다. 파파비 왕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파파비 왕조 그 전에 배웠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스만 제국 전근대사 배우면서 파파비 왕조 배웠어요. 파파비 왕조 누가 만들었죠? 네,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 16세기 초에 건국을 합니다. 특이한 거는 파티마 왕조랑 마찬가지로 시아파였다라는 거. 그리고 수니파였던 오스만 무굴이랑 싸웠다.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인 샤를 썼다. 그러다가 아바스 1세 때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만 모스크를 만들었고 비단을 국영화했다라는 거. 비단 국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스만으로부터 바그다드를 획득했다. 누구에게 망했다? 아프간에게 망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카자르 왕조입니다. 이 카자르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랑 영국이 막 여기 쳐들어오는데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제 카자르 왕조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카자르 왕조가 영국에게 그 돈을 빌리는 대가로 국가에게 담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카자르 왕조가 실수한 거죠. 당장 돈 몇 푼 얻겠다고 그 카자르 왕조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던 담배 생산, 유통, 판매 권리를 영국에게 준 거야. 그래서 영국은 카자르 왕조에게 돈 몇 푼 지원해주고 담배 독점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파파비 왕조는 비단 산업을 국영화했고 카자르 왕조는 담배를 영국에게 넘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이 밝혀지고 이 카자르 왕조의 국민들이 반발한 거야. 그래서 담배 이권을 지키자. 우리의 담배 이권을 영국에게 넘겨줄 수 없다. 영국이 만드는 담배는 사지 않겠다. 그래서 담배 이권 수호 운동, 다른 말론 담배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아프가니라는 사람이야.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각종 상인과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나서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해요. 담배 이권 회수해. 그래서 카자르 왕조가 이제 영국한테 말해서 진짜 미안한데 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담배 못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권은 회수하죠. 다만 대신에 계약을 어긴 거니까 영국에 뭘 줘야 돼?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이권은 회수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영국에 종속되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성공이지만 오히려 더 큰 목줄이 채워지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이 담배 이권 수호 운동 이후에 입헌 운동이 벌어집니다. 입헌 정치와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우리도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자 하고 입헌 혁명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걸 영국이 내버려 두지 않죠. 영국이 러시아랑 딜을 해요. 야, 우리 이란, 카자르 나눠 가실래? 이래서 영국이랑 러시아가 이 이란, 카자르 왕조를 분할 점령합니다. 이 분할 점령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카자르 왕조의 일부 지역을 중립으로 놔두고 러시아랑 영국이 이 이란, 카자르 왕조를 뜯어먹어 버립니다. 분할 점령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란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란이랑 흔히 늘 말하죠. 이란이랑 아라비아는 별개입니다. 여기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볼게요. 이 아라비아 지역은 화폐가 끊겼는데 아라비아 지역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요. 여기서는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와하브 운동. 이 와하브 운동은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이슬람교 순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종교 운동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비교해야 되게? 인도에 있었던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랑 비교해야 돼요. 람 모한 로이가 진행했던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원래 이제 힌두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종교 운동이었다가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카스트제도 반대하고 과부를 불태우는 사티 금지하자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와하브 운동이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쿠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와하브 운동과 인도에서 힌두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람모한 로이가 일으켰던
힌두교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하브 운동으로 와하브 왕국이 건설돼요. 하지만 이게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잖아. 오스만 제국이 이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이 와하브 운동 결과 와하브 왕국이 건설되지만 결국 오스만 제국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라비아인들은 독립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꾸준히 독립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누구 편을 들었죠? 예, 독일 편을 들었잖아, 얘들아. 근데 이 독일이 누구랑 싸웠죠? 삼국 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랑 싸웠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 삼국 동맹에 가담한 오스만 제국과 반대편에 서 있던 영국이 어떻게 하면 오스만 제국을 흔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와하브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아라비아인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영국이 머리를 쓴 거야. 저 아라비아인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면 오스만 제국의 후방을 어지럽힐 수 있겠구나. 이래서 당시에 영국의 고등 판무관이었던 맥마흔이 이 맥마흔이란 사람이 이 아라비아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랑 협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싸워준다면, 우리 영국을 도와서 오스만 제국과 싸워준다면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너희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이 영국의 고등 판무관이었던 맥마흔이 협정을 맺어. 이 아라비아 지도자들이랑.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아라비아인들은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 부활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게 이중계약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이중계약이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한 맥마흔 있죠? 맥마흔. 이 영국의 고등 판무관이었던 맥마흔이 1차 세계대전 중에 맺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이거 나치랑은 관련이 없어, 얘들아. 2차 세계대전이 나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스만의 식민지였던 아랍인들에게 너희가 오스만이랑 싸우면 전쟁 끝나고 너희 아랍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줄게 라고 한 게 맥마흔 협정이야. 근데 그 이후에 그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라는 애가 이번에는 유대인들이랑도 협정을 맺어요. 이제 유대인들도 그 로마에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거든. 유대인에 대한 증오 감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여러분들. 베니스의 상인, 돈 많은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돈이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영국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전쟁 끝나고 아랍 지역에 너희 영국의 나라를 만들어주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 하나의 땅에다가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 하나에다가 이중계약을 한 거야. 둘레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영국의 고등 판무관인 맥마흔은 아랍인들이랑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제국이랑 싸우면 전쟁 끝나고 이 가나안 지역이 니네 나라 만들어줄게.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는 유대인들에게 돈 주면 너희 나라 만들어줄게. 같은 당 놓고 지금 이중계약 맺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그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 거야, 얘들아. 자, 아무튼 이래서 이번 시간에 오스만 제국, 이집트, 이란, 아라비아 지역의 근대화 운동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여기 탐구 자료 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와하브 운동 당시에 나왔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국기, 그리고 와하브 운동의 세령권,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에 관련된 내용들,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 튀르키인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탄지마트, 청년 튀르크당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여러분이 보시고, 선생님이 또 전근대부터 근현대까지 이 서아시아 지역의 지도 쭉 정리했고요. 기출선지 분석과 단원별 기출문제 역시도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아시아가 끝이 났어요.